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어요. 그 토요일과 일요일은 좀 급박하게 돌아간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일요일 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그리고 지금 월요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월요일이 돼서 지금 쏟아지는 이야기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도 사실 했어요. 검증이 안이해진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게 사퇴할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지금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 말한 거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검증이 안이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돌려서 뭔가 검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어떤 숨어져 있는 의도도 없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개인 비리를 갖고 낙마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잘못된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저항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저항들 중에는 또 불법성이 있다는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용어에 대한 그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지금 언론 기레기들이 마치 민의에 의해서 쫓겨났듯이 또는 마치 야당의 어떤 그 맹렬한 질책과 이 진리를 밝히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혀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했고 그 사퇴를 하게 된 그 사안도 이혼 무효 소송에 연관된 전 부인이라고 해야 될지 전에 혼인신고를 했었던 그분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에 대한 신상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 또는 목표를 강행하기 위해서 그쪽 가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생활에 대한 공개까지 일어나게 되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선에서 청와대가 조율 후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밟고서라도 넘어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충분히 그 직무에 대한 그 자신감과 해야 될 의무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있었던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미고 있는 과거의 인연에 대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의 길을 걸은 사람을 보고 마치 자기네들이 승전보를 울려서 자기들이 억지로 끌어내린 듯한 지금의 언론이나 야당의 행태는 굉장히 껄끄럽고 보기 싫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법조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더군다나 뭐 인권위원장 같은 걸 하면서 상당히 개혁적 인사를 그 자리에 내렸을 때는 검찰 내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 당연하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직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그 개혁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같은 분들의 입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적으로 지금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경고성 멘트들을 날리고 있거든요. 뭐 우리는 순수하게 뭐 바라봤을 때 안경환이 뭐 잘못된 과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된 거야, 사퇴한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혼인 무효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너무 쉽게 이렇게 입수한다라든지 하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뭐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법원이라든지 조중동이라는 환경 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어떤 삼각 고리로 봤을 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검찰은 아마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 내려오면 검찰 우리 기득권 굉장히 많이 뺏길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보가 입수되고 그런 것들이 낙마에 작용을 했다. 근데 그것도 검증 일환이라고 보면 그냥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게 불법성을 갖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의도치 않게 판도라 박스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인인 제가 대한민국 법을 전혀 모르는 제가 그냥 얼뜻 생각했던 게 문득 생각했던 게 그래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고 그냥 우연히 이런 기록을 발견했다 쳐도 40몇 년 전에 있는 기록 자체를 관람이 가능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개혁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가능했다면 그 개인정보 유출 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또 언론까지 따라 쓰는 거 그러면은 언론 개혁도 해야 된다는 걸 자기네들이 반증을 하고 또 여기에 국회의원이
이것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는 삼박자들을 자기네들 너무나도 타당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 스펙타큘러하게 딱 발표를 했는데 제 귀에는 뭐에는 뭐만 들리듯이 그래 그러면은 너네들이 지금 판도라 박스를 열었는데 그것도 모르니? 라는 생각을 그냥 얼핏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또 다른 이런 그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서 정말 그러면은 정말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불법 행위가 일어났구나라는 결론을 그냥 추론으로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기 전에 13일 날 밤에 이미 이 문건이 전혀 이 사태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누군지 이름은 지금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자료를 열람을 했어요. 무려 42년이나 된 자료가 원본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난 참 놀라울 정도인데, 하여튼 이 자료를 열람을 했단 말입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에서 이미 인사 관련된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무효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회에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결혼 무효 소송이 42년 전에 있었다는 내용은 제출한 거예요. 이미 청문 보고 그 위에서 넘길 때. 근데 판결문은 못 구했어요. 왜? 청와대도 이거는 구할 수 없는 문건이었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전날 그 판결문은 어떤 놈이 떼다가 지금 있는 국회의원한테 던져주고 이 국회의원이 곧장 그게 신문 방송사에다가 이걸 날려가지고,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름 이외에 뭐 주소라든지 이름 뭐 생년월일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를 지워야 되는데 그게 고스란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외부로 공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준 자료라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분이 후보자로 올라간다라는 정보가 사전에 샜고 그 정보에 입각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옛날에 혼인 무효 소송이 있었다고? 이거 관련돼서 원본 네가 좀 떼와봐 라고 해서 준비를 한 거고, 발표가 나자마자 그게 전달돼서 넘어갔다는 확실한 시대적인 시간적인 추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내부적으로 장악돼 있는 어떤 조직에 아주 의도된 음해를 통해 갖고 이 사태가 만들어졌다는 게 분명하잖아. 그리고 그 공개되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고 지금 있는 과정 발표 자체가 문제라는 게 밝혀졌으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은 잘 모르겠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 합법적으로 다 했다. 더군다나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그 스스로 사퇴하신 분을 생각해서 덮어두는 게 좋겠다. 이러니 씨. 근데 저는 이게 데자뷰가 된 게 사드 문건에 대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고 보고할 거 다 했다라면서 군대는 다 썩었습니다라고 공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서류 지급하는 기관의 그 라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공포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재판,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거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만 재판서에 정본, 등본, 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법 관련해 가지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요. 법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국가의 직책을 맡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할 때는 해당 청문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의결할 경우에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 자체를 밟았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네. 지금 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이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안경환 후보자의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였단 말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이기 네. 때문에 법사위 자체적으로 이거 주세요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상태. 이게 불법성에 관련된 문제가 저는 계속 있다고 보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관련해서 다른 부처랑 다르게 검찰 조직 내에서 안경환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조직적인 문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겠지. 검찰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뭐 개혁을 그냥 당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오면 무서우니까 무서운 대로 훨씬 더 그걸 방해하면서 이렇게 딜레이 시키다가 보면 언젠가는 정말 만만한 사람은 내려와서 그냥 검찰 개혁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개념이 뭐 세상에 다 뭐 그렇게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은 쉴드 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한 사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그 사적이든 뭐든 간에 어떤 흠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연쇄 살인범은 아니고 옛날에 그런 과거를 갖고 있지만 그 이후에 평생 살아오면서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 근데 그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드 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다 분리를 해서 불법적인 통로로 무엇이 됐으면 그거를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그거를 찾아내고 해결을 봐야 된다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웃기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저라도 지금 검찰이든 뭐 법무에 무엇을 있든 정말 옳은 말만 하시는 교수님이 오신다면 제자로서 참 불편할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을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하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국정원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국회의원이 김기춘이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전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때 비서관이었던 사람이고요. 네. 김기춘 직속 이런 개념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형사들이 왜 그 정보원들 두고 뭐 범죄 조직 D라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을 하잖아요. 검찰 쪽에서는 경찰과 다르게 정보원을 활용하지 그러니까 않는다는 건 아니고 국정원처럼 정보 라인을 활용해 가지고 누구 뒤캐고 이런 건 못 한다고 봐요. 되게 리스크가 커요. 검찰이 그러고 있으면 검찰 수사관들도 해야 될 일이 그런 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영역을 준다고 하면 물냉영원이든 국정원 쪽에 영역 비슷한 걸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 쪽은 아니고 그가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삼각 동맹 같은 걸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기도 전에 TV조선에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삼각 동맹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트라이앵글이 있는 거야. 과거 최동욱 총장 찍어낼 때랑 똑같았죠. 조선일보와 제보자와 나중에 이제 거짓 증인까지 나서가지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인사 논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를 보시면 안 되고요. 리얼미터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75%까지 내려왔다. 3% 하락했다. 그 전보다 리얼미터 조사로만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75%면 75%니까 왠지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 80%를 이렇게 즐기다가 그렇긴 한데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작업에 착수하면 거기에 먹혀서 국민들이 지지 처리하는 사람들이 저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걸 막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현안에 있어서 지지율이 60%만 돼도 압도적인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75%면 4분의 3이 딱 정확하게 되는 거고 많은 국민들은 4분의 3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돌아갈 사람도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봐요. 이거를 이제 지지를 처지했다 그래서 어떤 비판 세력이나 적대적으로 돌아섰다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차원으로 봐야지. 자, 저거 하나 때문에 문재인은 못 믿을 사람이야. 나는 문재인을 이제부터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런 류의 국민들은 사실상 나머지 전체 25%가 그런 국민이라고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싫어요. 문재인이 정말 싫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몇 프로나 될까요? 라고 까놓고 한번 물어봐봐. 지금 25%? 15%? 나는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무조건 싫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론조사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런 게 터지면은 문재인도 별 수 없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60%만 유지해줘도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75%에서 85%의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나면 이제 한미 정상회고가 이루어지는 이달 말이 지나고 나면 저는 바로 85% 직전 최고치 넘어설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취임 5주차예요. 박근혜는 45%였고요. 이명박은 52%였습니다. 그보다 20%에 30% 이상 높기 때문에
이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런 게 흔히 말해 잔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잔매에 맞다 보면 이제 국민이 돌아선다기보다는 언론이 그 핑계 삼아가지고 공격이 강화되고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 여러분들 또 문재인 지지 처리해 주세요라는 그 시그널을 보내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언론들이 지금 그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안경화 후보자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이 주는 지지율보다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대북정책 개성공단 재개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찬성이 49% 반대가 40%였어요. 이게 저는 사드랑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지금까지 해오는 것 중에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5%가 나와도 개성공단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국민이 49%. 그리고 사드도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반대 여론이 높아요. 그게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가 저는 선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이 핵 개발 정도를 공개적으로 포기한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금방 풀릴 문제인데 이게 북한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지금 발목 잡게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미사일 도발과 뭐 핵실험 이 부분인데요.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대화를 한 단계 올려서 진척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난리를 피워봐야 미국과 일본 또는 중국이 관심을 안 가져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대화에 참가하게 될 그 시점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북한의 태도가 여기 이 상황 하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미사일을 쏴가지고 위기의식을 고착시켜서 자기들에 대한 관심과 어떤 한미 간의 중점 사안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긴장 고조를 시키기 위한 또 추가 도발을 할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선행 조건은 우리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뒷방에서 멀리서 보고 너 돌 던지면 나도 여기서 돌 던질 거야 아니면 니네 집에 밥숟가락 다 깨 엎을 거야 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을 열고 만나서 멱살을 잡든 살살 달래든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빨리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좀 선제적인 조치, 외교적인 조치가 따라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나 뭐 육자회담 재개나 어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전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좀 빡친 게 있어. 방법이 다른 거지.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북한을 돕고 싶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핵포기 같은 거를 전제로 하면 무조건 돕겠다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이전에 빡치게 하는 게 벌써 5번인가 미사일을 쐈어. 보호를 해주고 싶어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북한은 빨리 뭔가를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처리해달라고 계속해서 그걸 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그걸 도발로 보고 있으니 풀어주고 싶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19일 날 북한은 그 대남 선정령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라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조선반도 핵 문제는 당사자인 미국과 우리가 논할 문제지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한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일이 못 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전 정부 같으면 아무 말을 못 했을 텐데 통일부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당사자다. 우리랑 얘기를 해라. 라는 얘기를 전달한 거거든요. 이것도 약간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다. 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당사자일 수밖에 없고 바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징징거리면서 우리한테 뭔가를 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미사일 쏘는 건데 그 행위가 결코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왜냐하면 그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인 상황에서는 진짜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쌀 만큼 우리가 자주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니들 잠깐 기다려봐.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서 처리를 할 테니까 니들은 좀 멀리 있으니까 니들 너 지금 저기 간첩 문제 때문에 정신 없잖아. 너 잘못하면 탄핵 맞잖아. 그러니까 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먼저 대충 정리를 좀 해가지고 내가 네 위신도 세워주고 실리도 올려줄 테니까 너는 이 문제에 관한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얘기해. 그 방법밖에 없어라고 말해주면 이제 미국이 남한과 먼저 북한이 대화하길 원한다라는 성명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미사일 쏘고 핵을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이 방향으로는 내가 더 이상 말빨이 안 먹히는구나라는 것을 북한이 알아먹었을 때 그때 남북 대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정말 시대 흐름을 잘 읽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정권까지만 해도 정말 미국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김정은이 핵을 쏠 때마다 미국은 반응은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올바른 조치였던 것은 국제사회에서 다 알아먹던 공식은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정부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읽지 못하고 그 정보를 이해를 못하는 것 자체가 정말 답답한 거죠. 닭과 달걀의 문제 같은 거예요. 북한은 핵개발 포기한다는 말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하는 짓은 핵개발 포기할 만한 뭔가를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그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핵 개발한다는 걸 포기해야만 우리가 뭔가 생각이 바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거 같은 동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송에 실드를 많이 쳐왔죠. 북한이 저러고 있는 건 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위권 차원에서 핵 개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렇다고 북한이 먼저 그러면 제재를 풀어준다고 하면 우리 핵 개발 포기할게가 첫 번째고 이쪽에서는 반대로 니들이 핵 개발 포기해야만 제재를 풀어줄게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대립을 했었는데 미국은 말로는 니네들이 이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움직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은 했지만 북한이 과격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은 움직여줬어요. 유엔하고 미국은 움직여줬어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만나줬고 육자회담을 뭐 개최를 한다라든지 조금 뭐 제재를 들어갔었어도 그걸 조금 풀어준다든지 압박을 들어갔어도 그걸 조금 어떻게 유예로 어떻게 좀 풀어준다라든지를 행동을 했었어요. 전에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쭉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불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북한은 계속 그 전부터 계속 트럼프 들어오면서 저 미친 제가 들어오는데 전에는 나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 더 이상한 제재를 지금 걸고 있네? 이러다 진짜 우리 멸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위압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봐지는 게 데니스 로드맨을 5번 때도 초청을 해가지고 관광시키고 네.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해외로 송출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억류돼 있던 그 미국 대학생 그 원비어라는 친구 혼수 상태에 있던 친구를 13일 더 내보냈어요. 네. 그거 보면은 이게 뭔가 대화의 물꼬는 무지하게 트고 싶어 하는 거야 사실상. 근데 어떻게든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이랑 다이렉트로 뭘 하고 싶은데 미국 애들이 이거 깜냥이 안 되니까 도저히 만나줄 사이즈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거기다 대놓고 나름대로 우호적인 그거 한다고 로드맨 같은 농구 선수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새끼도 지가 민간인이고 그냥 정은이 친구라고 가놓고 트럼프 선물이라고 책을 갖다 주는 건 또 뭔 개수작이야. 이 정도 되면 로드맨은 그 스포츠맨이 아니에요. CIA 비밀 요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야. 걔가 가가지고 결국은 미국 사람 구출해냈고 트럼프 친서가 됐든 선물이 됐든 뭐 전달했고 미국과 북한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 아니야. 그게 또 다큐멘터리에서 나갔고. 그러니까 그 외교라고 하는 게 예전에 80년대에 총학생회장과 해당 경찰서장이 만나가지고 우리 시위를 여기까지 진출할 테니까 적당히 막아주세요랑은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뛰는 놈들은 그 사실을 몰라. 국민들은 모른다는 소리예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한 라인이 있을지도 몰라. 문제는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또는 우리 국방위원장이 우리 수령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민심이 지지해 주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로 간에 무슨 어떤 경우는 치킨 게임처럼 계속 부딪히면서 가는데 사실 북핵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지금 AIIB라든지 뭐 철도 문제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 지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의 우호적인 친북이라고 해도 그들 말처럼 해도 사실상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교류밖에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뭘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노리는 것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지 그건 세상에 역사에 멍청한 짓이라고 봐. 핵 보유국으로 남아버리면 걔들은 완전히 굶어 죽는 거고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얻지 않아도 뭔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개방할 테니까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볼래?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핵 보유국 인정받으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양보했어요. 핵폐기라든지 미사일 폐기가 아니라 실험 중단, 발사, 도발 중단만 하더라도 일단 대화선 안에 니네들을 받아줄 수 있다. 최소한 그 정도 예의는 지켜라 라고 반발 정도 빼준 겁니다. 만일 이 선까지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강경 외교 노선으로 가면요. 박근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고립이 심해질 수 있는 게 지금의 북한 입장이라는 걸 정은아 너는 팟캐스트 안 나오니 거기? 네,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김상조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서 당장 효과가 나오고 있는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치킨이 지금 바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BBQ 치킨, 교촌 치킨, BH 치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려고 했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가격을 다 맞춰버리거든. 빅3라고 불리는 회사가 가격을 혼자만 올리면 안 사 먹고 다른 쪽으로 올리잖아요. 다른 업체에. 빅3 중에. 보통 우리가 통닭 시켜 먹을 때 동네에서 뭐 되게 작은 프랜차이즈도 있고 개인 통닭집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빅3라고 불리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 치킨집들이 홍보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홍보력 때문에 이 빅3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빅3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은 그냥 먹고 당하게 사는 거거든요. 2,000원, 3,000원씩 올려요. 문제는 이게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프랜차이즈점에 그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면 난 그나마 이제 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 자영업자들이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러한 이득이 닭 생산 농가나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한 푼도 안 돌아가고 전혀 본사의 이익으로만 치솟아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닭값은 현재 거의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치킨 완성품 이 납품하는 가격은 2만 원 넘어가는 게 기본으로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 안에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야. 닭 농가들이나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죽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이걸로 해갖고 이제 스스로 닭값을 내렸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낱낱이 다시 되짚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심지어 언론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가맹점, 대리점 이 문제 일단 일상생활에서 눈에 띄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개혁이잖아요. 빅3 아까 말한 그 닭집들을 그 배후에 또 누가 있냐면은 그 닭집들을 다 호령하고 있는 회사가 또 하림이에요. 그 생닭 파는. 근데 하림 자체도 그 김홍국 회장이 편법 승계 장남이 25살 먹었어요 이제. 김홍국 씨가 지금 60세 정도 됐고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100억 원 내는데 그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은 할인부터 선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할인뿐만 아니라 제재를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부영그룹입니다. 부영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고발됐습니다. 이제 이런 류의 불법 승계, 상속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앞으로는 이제 근절이 되기도 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하게 재수사를 할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부의 승계를
원론적으로 되돌려놓고 다시는 그러한 편법 승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대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둬야만 지금 이 지리한 부의 세습 관계, 끊임없는 재벌의 어떤 그 서열 승계가 그 완전히 막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하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불법 승계 그런 방식인 거고, 부영 같은 경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가 일감 몰아주기잖아요. 회장이 자기 지분 갖고 있는 다른 자회사도 아니고 다른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면 그게 법 위반이에요. 그 회사에다가 다른 차명으로 7, 8개에다가 자기가 사실상 만든 회사를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일감들을 다 또 그런 회사에 가져가는 방식. 그게 가장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착된 게 부영그룹이라는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부영그룹에 대한 그 제재가 시작된 거는. 프랜차이즈를 하나 열면 최저임금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작은 영세업자들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가 너무너무 많은 게 첫째야. 그런데 프랜차이즈 피 거기에다가 홍보비 또 뭐 인테리어비 이런 비 저런 비에 해가지고 내는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 더하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데 이렇게 그 누락된 계열사들에게 일을 다 몰아주면서 자기네들이 이득은 다 취하고 가맹주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서 이게 정말 후계자만 그 돈을 빼돌린 게 아니고 영세업자 자체도 돈을 못 벌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슬슬 대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영만 해도 어마어마한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진그룹이라든지 LG, 현대, 삼성, GS 하나 같은 10대 재벌 안에 드는 회사들이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편법, 차명 이런 걸로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 하고 있어 왔던 거를 다 손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재벌들 그러니까 매판 잡았는 70년대 초반에 이제 외국 차관들로 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독재에 부역했던 매판 자본들이 3세 승계를 공통적으로 앞서고 있는 그 수준이거든요. 2세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인 제도가 미비할 때 2세 승계가 일어났지만 이번 삼성 같은 경우도 3세 승계를 이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편법 또는 어떤 그 불법적인 라인을 정치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는 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승계를 꿈꾸고 이런 걸 시도하겠다는 애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김상조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낙마시키고 철두철미하게 막고 싶었을 거거든요. 자, 이것들에 대한 효과가 지금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대적인 개혁, 어찌 보면 전쟁에 가까운 개혁에 어떤 시발점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분명히 그 선전포고를 우린 정당하게 법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대기업들 수장들 나와 당신들하고 지금 전쟁 전에 피 흘리기 전에 합의 볼 용이 있어. 일단 한번 나와라고 선전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통령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머리에 다 구상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제자리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임명받은 지 얼마 됐다고 대기업들 지금 후덜덜 하고 있어요. MCM 그 성주그룹 있잖아요. 거기도 후덜덜덜 하고 있고 거기는 그냥 지금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인사 정말 잘하셨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김성주 대한적십사 총재는 임명된 그 기간 동안 적십자 회비를 안 냈대. 진짜 이것도 불공정이야. 회장이니까 안 내도 네. 되는 건가? 김상조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만 임명 잘하면 되는데 워낙에 평생을 바쳐온 사람이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뭔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그걸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취임하자마자 그 자리에 딱 앉으면서 뭐가 문제라는 걸 바로 지시를 하는 거죠. 지금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공정위와 감사원은 있어도 없는 기관이었어요. 얘네들이 뭐 하나 제대로 밝혀내거나 이런 류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재했던 사항이 있었냐고. 걸림돌이 됐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해왔던 공정위의 역할은 사실상은 은폐 아니면 협조 방임 이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를 너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문득 김상조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재벌들 그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로비 또는 조직적 개입 이런 건 없었을까? 강경화가 외교장관
되기를 바라지 않는 뭐 일본이라든지 외교부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자유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뭔가 낙마시키려고 준비가 없었을까? 개입이 없었을까?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사실상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무난하게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김상조가 안 돼야만 했던 이유도 우리가 실제로 있잖아요. 기업들한테 후원금 받고 지금까지 자기들 기득권 유지해왔던 국회의원들 일부는 김상조가 통과되는 걸 바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는데 잘못이 없다 있다 그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 보면 안경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안경환이 깨끗하냐 안 하냐의 두 번째 문제고 걸려들다 보니까 오케이 이런 거 하나 딱 걸려들었네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악감정 없는데 굳이 불법적인 것 논란이 되면서까지 옛날에 판결을 누군가 구해 와가지고 이거를 낙마로 쓰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전체 관점을 봤을 때 구기득권 적폐 세력들은 자기들 개혁해줄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니까 계속 떨어뜨리면서 흠집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 작게 보면 자기들 개혁해줄 사람들한테는 저 새끼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청와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경환보다 더 개혁적인 인사를 물색 중이라고.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제 강행되고 나서 주말 오후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전직 사무총장 둘과 현직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외교 현안에 있어서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하네요. 야, 과연 주말에 미국에 자기가 스스로 전화해가지고 번호 딴 것도 대단하잖아. 직접 이런 얘기를 원어로 할 수 있는 장관. 전화번호를 딸 이유가 벌써 대화가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항상 전화번호 따로 안 따고 그렇죠. 직접 전화해서 전직 유엔 사무총장들, 현직 유엔 사무총장과 대화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겠냐는 그러니까 거야. 저는 너무 든든한 게 구테레스는 놓기 싫어했고 뭐 반 총장은 뭐 의뢰 알고 또 뭐 너무나도 그 유엔이 지금 활발하게 가고 싶어 하는 그 루트를 너무 잘 알고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외교는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오래 생활을 하셨고 트럼프가 어떻게 그 예측을 하고 어떻게 발동을 걸 건지 자체를 그냥 페이스 조절을 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국민 외교를 천명하면서 북핵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얘기가 그냥 허투루게 그냥 말로 던져보는 수사가 아닌 것 같아. 아니죠. 강경화 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강력한 대북하고의 연결고리 또는 이 외교적인 고리가 곧 발휘가 되는 모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멘트를 들었거든요. 아, 이분은 콩고하고도 일을 했었고 시리아하고도 일을 했었고 그 북한하고 직간접적으로 외교를 하는 나라들하고 이미 접촉을 하고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요. 김정은하고 어떻게 그 딜을 해야 되는지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일사천리로 전부 뭐 잘 나가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있잖아요. 누군가는 어떤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로 국민을 대하느냐가 오히려 더 인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맞습니다. 보고요. 네. 김상조는 정말 잘된 애, 임명 강행이 정말 잘된 애로 일단은 초반은 보이고 강경화 후보자도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 여론상에서 봤을 때 강경화 청문회 봤더니 별 중요한 건 없더라. 임명해라. 그 여론이 60%가 넘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고 보고 안경환 후보자 낙마 플러스 지금 이번 주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 장관들 지금 또 청문회도 막 예약돼 있고요. 네. 그럴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기대만큼 실망하지 마시고요. 잘할 거라고 믿는 대통령이면은 그냥 뭐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뭐 낙마를 했다라든지 실수를 했다라든지 주춤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을 하지 마시고 일단 믿고 가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면 간단합니다. 먼저 알아챈다고요. 아, 이거 잘못됐다고 느끼는구나.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흠집 내볼까, 공격해볼까 하는 그런 감정만 없으면 저는 무난하게 지금 한 5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믿고 가자는 거죠. 일단 한 달 보름이 채 안 지났습니다.
국정 초반에 야당이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 4년 10달이 넘게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니들 야당의 위치가 지금보다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엄중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합니다. 협조가 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협조란 다른 거 없어요. 잘하는 거 잘한다고만 해주시면 돼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건 야당 맞아요. 잘한다는 칭찬 없이 잘못하지 않는 거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발목 잡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제1여당 민주당이 아니라 제1여당은 뭐야? 하도 입에 붙어서 군소여당 뭐야? 조그만한 여당 민주당이 아닙니다. 5,500만 국민 중에 75%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견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 세력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좀 정치를 하라고요. 어떻게 욕을 해야 되지? 그만하세요. 입을 더럽히지 마시고.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씨는 책임이 없다. 합법적으로 다 했다. 더군다나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그 스스로 사퇴하신 분을 생각해서 덮어두는 게 좋겠다. 이러니 씨. 근데 저는 이게 데자뷰가 된 게 사드 문건에 대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고 보고할 거 다 했다라면서 군대는 다 썩었습니다라고 공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서류 지급하는 기관의 그 라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공포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재판,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거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만 재판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법 관련해 가지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요. 법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국가의 직책을 맡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할 때는 해당 청문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의결할 경우에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 자체를 밟았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네. 지금 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이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안경환 후보자의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였단 말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이기 네. 때문에 법사위 자체적으로 이거 주세요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상태. 이게 불법성에 관련된 문제가 저는 계속 있다고 보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관련해서 다른 부처랑 다르게 검찰 조직 내에서 안경환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조직적인 문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겠지. 검찰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뭐 개혁을 그냥 당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오면 무서우니까 무서운 대로 훨씬 더 그걸 방해하면서 이렇게 딜레이 시키다가 보면 언젠가는 정말 만만한 사람은 내려와서 그냥 검찰 개혁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개념이 뭐 세상에 다 뭐 그렇게 그런 거니까 그 사람 쉴드 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한 사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그 사적이든 뭐든 간에 어떤 흠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연쇄살인범은 아니고 옛날에 그런 과거를 갖고 있지만 그 이후에 평생 살아오면서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 근데 그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드 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다 분리를 해서 불법적인 통로로 무엇이 됐으면 그거를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그거를 찾아내고 해결을 봐야 된다죠.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어요. 그 토요일과 일요일은 좀 급박하게 돌아간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일요일 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그리고 지금 월요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월요일이 돼서 지금 쏟아지는 이야기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도 사실 했어요. 검증이 안이해진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게 사퇴할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지금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 말한 거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검증이 안이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돌려서 뭔가 검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어떤 숨어져 있는 의도도 없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개인 비리를 갖고 낙마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잘못된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저항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저항들 중에는 또 불법성이 있다는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용어에 대한 그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지금 언론 기레기들이 마치 민의에 의해서 쫓겨났듯이 또는 마치 야당의 어떤 그 맹렬한 질책과 이 진리를 밝히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혀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했고 그 사퇴를 하게 된 그 사안도 이혼 무효 소송에 연관된 전 부인이라고 해야 될지 전에 혼인신고를 했었던 그분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에 대한 신상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 또는 목표를 강행하기 위해서 그쪽 가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생활에 대한 공개까지 일어나게 되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선에서 청와대가 조율 후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밟고서라도 넘어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 충분히 그 직무에 대한 그 자신감과 해야 될 의무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있었던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미고 있는 과거의 인연에 대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의 길을 걸은 사람을 보고 마치 자기네들이 승전보를 울려서 자기들이 억지로 끌어내린 듯한 지금의 언론이나 야당의 행태는 굉장히 껄끄럽고 보기 싫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법조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더군다나 뭐 인권위원장 같은 걸 하면서 상당히 개혁적 인사를 그 자리에 내렸을 때는 검찰 내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 당연하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직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그 개혁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같은 분들의 입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적으로 지금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경고성 멘트들을 알리고 있거든요. 뭐 우리는 순수하게 뭐 바라봤을 때 안경환이 뭐 잘못된 과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된 거야, 사퇴한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혼인 무효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너무 쉽게 이렇게 입수한다라든지 하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뭐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법원이라든지 조중동이라는 환경 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유한국당 이렇게 어떤 삼각 고리로 봤을 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검찰은 아마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 내려오면 검찰 우리 기득권 굉장히 많이 뺏길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보가 입수되고 그런 것들이 낙마에 작용을 했다. 근데 그것도 검증 일환이라고 보면 그냥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게 불법성을 갖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의도치 않게 판도라 박스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인인 제가 대한민국 법을 전혀 모르는 제가 그냥 얼뜻 생각했던 게 문득 생각했던 게 그래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고 그냥 우연히 이런 기록을 발견했다 쳐도 40몇 년 전에 있는 기록 자체를 관람이 가능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개혁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가능했다면 그 개인정보 유출 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또 언론까지 따라 쓰는 거 그러면은 언론 개혁도 해야 된다는 걸 자기네들이 반증을 하고 또 여기에 국회의원이 이것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는 삼박자들을 자기네들 너무나도 타당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 스펙타큘러하게 딱 발표를 했는데 제 귀에는 뭐에는 뭐만 들리듯이 그래 그러면은 너네들이 지금 판도라 박스를 열었는데 그것도 모르니? 라는 생각을 그냥 얼핏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또 다른 이런 그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서 정말 그러면은 정말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불법 행위가 일어났구나라는 결론을 그냥 추론으로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기 전에 13일 날 밤에 이미 이 문건이 전혀 이 사태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누군지 이름은 지금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자료를 열람을 했어요.
무려 42년이나 된 자료가 원본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난 참 놀라울 정도인데, 하여튼 이 자료를 열람을 했단 말입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에서 이미 인사 관련된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무효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회에 이게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결혼 무효 소송이 42년 전에 있었다는 내용은 제출한 거예요. 이미 청문 보고 그 위에서 넘길. 근데 그러니까는- 판결문은 못 구했어요. 왜? 청와대도 이거는 구할 수 없는 문건이었거든. 맞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전날 그 판결문은 어떤 놈이 떼다가 지금 있는 국회의원한테 던져주고 이 국회의원이 곧장 그게 신문 방송사에다가 이걸 날려가지고,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름 이외에 뭐 주소라든지 이름 뭐 생년월일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를 지워야 되는데 그게 고스란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외부로 공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준 자료라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분이 후보자로 올라간다라는 정보가 사전에 샜고 그 정보에 입각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옛날에 혼인 무효 소송이 있었다고? 이거 관련돼서 원본 네가 좀 떼와봐 라고 해서 준비를 한 거고, 발표가 나자마자 그게 전달돼서 넘어갔다는 확실한 시대적인 시간적인 추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내부적으로 장악돼 있는 어떤 조직에 아주 의도된 음해를 통해 갖고 이 사태가 만들어졌다는 게 분명하잖아. 그리고 그 공개되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고 지금 있는 과정 발표 자체가 문제라는 게 밝혀졌으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웃기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저라도 지금 검찰이든 뭐 법무에 무엇을 있든 정말 옳은 말만 하시는 교수님이 오신다면 제자로서 참 불편할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을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하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국정원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국회의원이 김기춘이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전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때 비서관이었던 사람이고요. 네. 김기춘 직속 이런 개념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형사들이 왜 그 정보원들 두고 뭐 범죄 조직 D라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을 하잖아요. 검찰 쪽에서는 경찰과 다르게 정보원을 활용하지 그러니까 않는다는 건 아니고, 국정원처럼 정보라인을 활용해가지고 누구 뒤캐고 이런 건 못한다고 봐요. 되게 리스크가 커요. 검찰이 그러고 있으면. 검찰 수사관들도 해야 될 일이 그런 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영역을 준다고 하면 블랙 영혼이든 국정원 쪽에 영역 비슷한 걸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 쪽은 아니고 그가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삼각 동맹 같은 걸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기도 전에 TV조선에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삼각 동맹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트라이앵글이 있는 거야. 과거 최동욱 총장 찍어낼 때랑 똑같았죠. 조선일보와 제보자와 나중에 이제 거짓 증인까지 나서가지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인사 논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를 보시면 안 되고요. 리얼미터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75%까지 내려왔다. 3% 하락했다. 그 전보다 리얼미터 조사로만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75%면 75%니까 왠지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 80%를 이렇게 즐기다가 그렇긴 한데,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작업에 착수하면 거기에 먹혀서 국민들이